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봤던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국내에서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하면은 뭐 주택담보 미국에서 2007년인가요? 2007년경에 그 주택담보대출이 담보 대출을 한 사람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돼서 그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 금융권이 뭐 도산했다, 그냥 이렇게 보통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그 분석하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참조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이거 그 용어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처음에 어떻게 발생했나, 이제 그걸 제가 잠깐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에서 2000년대 그 IT 버블이 붕괴되고, 그리고 2001년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그래서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 경제 부양책으로 초저금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저조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그 주택 융자 금리 역시 인하되었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사람들에 대한 주택의 요구량이 늘고, 주택의 요구량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첫 번째는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보통 신용 등급이 좋고 직장도 확실하고, 그래서 보통 뭐 트리플 A라고 하더라고요. 신용이 좋은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대출받은 그런 상황을.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그런데 보통 이 주택담보대출이 보통 그 만기가 뭐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이 당신의 신용 등급은 좋은데 지금 당장에 집을 살 돈이 없으니 우리 은행이 그 왜 뭐 LTV라고 하나요? 그 뭐 담보대출 비율.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뭐 LTV라든가 그런 게 막 90% 막 이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5% 혹은 10%만 주택 가격에 그 정도 돈만 있어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거의 90% 대출을 내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뜯어가는 조건. 그래서 내가 그 사이에 상환을 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은 대출은 해줬는데 이게 뭐 주택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유동화 위기란 거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뭐 원금과 이자를, 근데 저는 이것도 뭐 왜냐면 은행이 구조를 보면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그 장기간에 걸쳐서 그냥 그 대출자가 증서를 만들어서 대출자가 뜯어서 갚는 형식이니까 은행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서를 만들어서 보증을, 은행이 그 주택 공급자에게 보증을 쓰고 그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돈을 상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자, 뭐 수수료 이런 수익을 얻는 거지, 은행이 당장의 목돈을 그 구조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건설회사에다가 목돈을 줬는지 아니면 대출받은 돈을 순차적으로 상환했는지 그거는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은행의 입장으로서는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했던 것이 뭐냐니까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은행에서 MBS라는 증권을 발행합니다. MBS 이건 여기까지는 굳이 이 그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MBS를 발행하는데 이게 이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그 주택담보채권을 풀링을 하는 거죠. 묶어가지고 증권화해서 그 자산 유동화 회사에다가 자산 유동화 회사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럼 그 자산 유동화 그 회사에서는 이걸 일반 투자자한테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30년 있다가 이게 원금과 이자가 들어올 것이 땡겨서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팔아서 돈을 조기에 환수해 버리니까 그 돈의 규모가 막 엄청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은행권이 재미를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수료 챙기고 큰 돈이 들어오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되는구나 이런 거 구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여기서 만족해서 끝나면 되는데 바로 그 문제의 CDO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CDO가 뭐냐면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에게서만 발행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신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뭐 무작위로 막 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빅쇼트 영화에서 보면은 직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 혹은 뭐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또는 뭐 이민자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직업이라든가 일정한 소득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냥 예전에 그 카드 남발하듯이 주택담보대출을 무작위로 무분별하게 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 2B 등급, 뭐 B 등급 이렇게 아주 신용도가 낮은 거의 뭐 그 정크 펀드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그 수준의 신용 등급이 낮은 걸 가지고 그 MBS를 만드니까 이게 잘 팔리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MBS를 묶어가지고 또 다른 그 펀드를 만드는데 채권을 만들겠죠. 그 채권이 바로 CDO, 그러니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고 해서 이걸 섞어서 마치 포트폴리오를 만든 것처럼 하니까 해서 신용등급을 AAA로 바꿔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 B, 2B 등급, 그 다음에 B 등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디폴트 위험이 큰 건데도 이렇게 CDO라는 것을 마치 포트폴리오처럼 보여서 나중에 보니까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든가 이런 무디스라든가 이런 신용평가 기관이 여기랑 이제 공모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공모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 CDO까지 발행했는데, 그런데 이까지는 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여기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CDO가. 왜냐면은 그 위험한, 말하자면 디폴트 위험이 큰 그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디폴트 위험이 이미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어떤 또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상황을 꿰뚫어 보던 사람이 야 이거 주택 시장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무너질 것을 예상해서 파생 상품을 만듭니다. 이 파생 상품이 뭐냐면은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대출이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증거금을 걸고, 그리고 내가 그걸 소유권은 원래 은행에 그대로 있는 대신 내가 그 담보물에 대해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급하고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디폴트가 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낸 보험료를 그냥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이게 파산하면 내가 그 증거 담보를 걸고 그 금액만큼 담보를 걸고 내가 보험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 파산했을 경우에 그 전체를 나한테 보상해달라, 이런 그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라는 걸 계약을 해서 채권 금액만큼 증거금을 걸고 그거 이제 하락하는 것에 차익 거래를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솔직히 공매도라는 개념까지는 여기서 확실히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그 증거금을 걸고 담보물을 제시하고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어떤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공매도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영어라든가 실제에서. 그 원래 공매도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내가 주식이 없는데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측해서 주식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면은 1,000원을 빌려서 주식을 일단 1,000원을 그러니까 1,000원을 담보로 놓고 주식을 1,000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그러니까 그 주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원을 담보로 받았으니까 나한테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다 파는 거죠. 그럼 내가 현금 1,000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뭐 500원으로 떨어지면 500원에 사서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00원이 차익으로 남고 주식을 돌려줬으니까 증거금으로 담보로 제시했던 1,000원 찾고 그러면 원래는 나는 1,000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차익 거래를 통해서 1,500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매도인데 여기서는 어떤 그 공매대의 개념을 그 가격 하락을 예측한 어떤 차익 거래라고 그냥 통털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이 또 나오는데 synthetic CDO라고 해서 synthetic CDO는 합성의 혹은 모조의 CDO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까 방금 얘기한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을 그 목적물로 해서 그러니까 실제 그 뭐 카드 매출책 그 모기지라든가 뭐 신용카드 그 매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실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CDO를 발행해야 되는데 실물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보험 프리미엄을 가지고 또 한번 CDO를 발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거 제가 시간을 제가 많이 들여서 파악할 건데 근데 이걸 제가 이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뭐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뭐 사건 자체가 사기 쳐가지고 결국에는 일반 근로자들 다 망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재밌지 않고 있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라고 이제 자산 유동화 뭐 증권인가요? 그거 AB 저 생겼는데 이거 다시 녹화할 수 없으니까 그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기 그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라고 그 처음에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를 여기서 사서 증권화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금융기관 그다음에 이런 증권기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모기지 담보물에 대한 돈을 다 회수했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일반 투자자한테 조기에 팔았으니까 팔고 그 투자자한테 이자를 주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현금을 다 회수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CDO를 발행했죠. 그래서 이 CDO가 만약에 100원짜리인데 이게 50% 정도 위험하다. 내가 50이 조금 위험해. 그럼 얘한테 10%의 말하자면 그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면 얘가 5 받을 수 있잖아요. 얘가 5를 지불하고 만약에 이게 디폴트 되면 나한테 50을 달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볼 때는 지금 주택시장이 활성화돼서 이게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있게 이런 계약을 하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게 위험하면 이거 내가 수수료 조금 받다가 이거 망하면은 뭐 10배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당시 주택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데도 여기서 어떤 걸 만드냐면 이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게 synthetic CDO라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좀 감을 잡는데 거의 뭐 반나절 이상 걸렸거든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불안하니까 이걸 다시 투자자한테 팔아먹습니다. 지금 나온 사전적 정의로는 얘가 5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진 않는다. 정 망하면 내가 받은 거하고 투자자한테 받은 거 다 합해서 너한테 돌려줄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망하지 않겠지만 혹시 망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자기가 받은 거 5하고 얘한테 45짜리를 팔아요. 그럼 5하고 45를 더하면 50짜리 뭐 트레저리 본드에서 무위험 이자율을
얘가 투자해서 받는 거죠. 그러면 얘는 45를 투자했는데 무위험 이자를 만약에 뭐 2%라고 할까요? 뭐 1%라고 하죠. 1%라고 하면 얘는 그 45에 1%면 얼마죠? 0.1인가? 하여튼 이건 10%고 50에 10%니까 5고 50에 1%는 1% 너무 작나? 하여튼 0.5인데 한 뭐 3%라고 하죠. 3% 너무 작으니까 3%라고 하면은 1.5를 받을 거 아니에요. 1.5를 받으면은 얘는 45를 투자했으면 1.5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전체 얘가 투자한 건 자기 것까지 합해서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 3%면은 1.5보다 작아야 되는데 1.5를 준다고 하니까 이자가 크니까 여기 투자한다는 얘기죠. 투자해서 얘는 자 여기 반대로 돼서 얘는 여기 45를 주고 얘는 시장 이자 1.5만 줘도 45에 3% 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기 1.5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계약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가 되면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본전을 찾는다는 거죠. 이 이자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에서 45 얘한테 투자자한테 받은 45를 합해서 얘한테 주면 나는 손해보는 본전은 망할 일 없겠지만 망해도 이렇게는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발전시켜보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10%에서 5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한테 그냥 50을 다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50을 다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라고 해도 1.5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50 다 빌려서 3%라고 하면 1점을 그냥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얘한테 1.5를 줘도 3.5라는 이 차익이 남잖아요. 이자가. 그리고 그 대신 이런 계약을 맺으면 되겠죠. 바로 이번에 우리은행인가요? 우리은행에서 DLF Derivative Linked Fund라고 해서 파생상품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얘는 CDS라고 해서 크레딧 디폴트 수합 해서 얘가 이자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이게 만약에 파산하면은 얘는 손해 안 봐요. 왜냐면은 만약에 파산할 경우에 이 중간에 증권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얘한테 팔았잖아요. 투자자한테 팔아서 받은 돈으로 무위험 채권을 얘한테 보존해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나 원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맺을 때 이런 디리버티브 링크드 펀드를 해서 파생 계약을 맺으면 얘가 원금을 얘한테 안 주게 되겠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망할 리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떻죠? 지금 독일 국채에다가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천재지변이 아니면 우리가 이거 손해볼 리 없다. 그래서 독일 채권의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독일 채권의 가격이 마이너스만 되지 않으면 은행이자율이 1.5%라면 우리가 3% 보장해 줄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서 이 상품을 파생상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게 이렇게 받는 대신 위험이 높아서 50 투자한 50 못 받아간다. 그 대신 그런 일은 정말 천재지변이나 상황에서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주택시장이 최고를 찍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1, 2년 안에 망할 리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1% 받을 거 1.5% 2%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 펀드 가입해라.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 날 리는 없지만 그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건 못 받는다는 건 알아둬라. 이렇게 하면 얘가
그래, 그래서 이자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 뛰어들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지금 2004년도부터 미국에서 그 변동금리가 들어가면서 그 주택담보대출 그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거의 직업이 그 정규직이 아닌 그래서 좀 위험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주택을 막 5채씩 구매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채만 해도 이자가 한 채 정도는 모르겠는데 5채면 벌써 만만치 않겠죠, 그게. 그리고 또 더블로 막 이렇게 변동금리가 되고 이러니까 다 디폴트 되는 거예요. 그럼 디폴트 되면 얘는 손해 안 보죠. 그리고 얘도 손해 안 봐요. 왜냐면 얘는 그동안 수수료 챙겼죠. 이게 프리미엄 챙겼죠. 수수료 챙겼죠. 양쪽에 가면서 수수료 챙겼죠. 그리고 얘가 돈은 대신 보존해 줬잖아요. 이런 계약에 의해서 천재지변 상황이 와서 얘는 돈을 못 받고 이 돈을 수압 CDS 체결한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보면 파생 계약 그 처음에 CDS 크레딧 디폴트 수압 체결한 사람은 이걸 예측했기 때문에 손해 안 봐요. 왜냐면 원래는 이 증권사가 보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증권사가 한 수를 더 떠서 신세릭 CDO를 만들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위험마저 투자자한테 떠넘긴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아마 여기에 저는 이렇게 추측해. 그때 벌써 DLF라는 걸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택시장이 망할 리 없다. 그런 천재집이 일어날 리 없으니 이 좋은 이익을 가져가라. 이렇게 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못 받아봤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이상은 제가 좀 안 봤어요. 왜냐면 리만 브라더스 나오고 골드만삭스 나오고 하던데 그 이후에는 그 관련된 영화가 한 편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진 컬인가 하는 영화가 한 편 더 있다고 하던데 그건 제가 이제 좀 시간 날 때 봐서 보완을 하고 어쨌든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 마지막에는 이런 파생까지 만들어서 여기 파생이 한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CDS도 파생이고 이것도 보면 결국 파생이고 그래서 이런 통화 승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MBS라든가 CDO까지는 그래도 기초자산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 CDO도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만든 거니까 이것도 기초자산은 있다고 해도 순수한 그 채권은 아닌 것 같아요. 기초증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벌써 담보물을 또 한 번 담보로 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이것까지는 어쨌든 실물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실물조차 없는 그런 계속 그 눈덩이처럼 거품이 일어나고 불어나서 결국에는 이게 무너지니까 나중에 손해보는 건 투자자가 결국 손해를 봤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그 당시에 은행이라든가 제가 보니까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 상환을 해가진 과정에서 다 도산했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는 손해 안 봤거든요. 모르겠어요. 자세히 더 이상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가령 여기에 그 MBS라는 게 있다고 쳐요. MBS가 있으면 MBS랑 CDO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가운데 자산 유동화 증권인가요? 하여튼 스페셜 퍼포스 비클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CDO를 팔 거 아니에요. CDO도 팔고 MBS도 팔고 이렇게 팔았을 때 이미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왔잖아요. 은행에 들어왔으니까 얘는 벌써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은 20년, 30년에 걸쳐서 들어와야 할 현금을 얘는 벌써 다 챙겼다는 거죠. 다 챙겼고 그리고 CD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게 이 주택담보대출이 파산할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배팅을 했던 파생 계약을 했던 사람은 만약에 얘하고 계약했다면 얘는 얘한테 또 프리미엄 받잖아요. 프리미엄 받고 이게 디폴트 됐을 때 얘가 뭐 했냐면은
신세릭 CDO 또 만들었잖아요. 신세릭 CDO 만들어가지고 또 투자자를 모집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저도 불안해서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라고도 했지만 어쨌든 또 위험을 또 그 폭탄 돌리듯이 또 넘겼거든요. 또 넘기고 이거 가지고 국채 샀단 말이에요. 무위험이자의 국채, 트레저리 펀드를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너져도 얘는 받은 돈이 있으니까 얘한테 이걸로 물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보면은 뭐 은행이 도산했네, 뭐 증권사가 파산했네, 좀 뭐 사기 뭐라 그러죠, 나이롱 환자, 뭐 괜히 엄살 부리는 거, 우리도 망했다 막 제가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손해 본 사람은 이거 산 사람들 다 투자자들이잖아요. 투자자들이 다 망했고 이거 주택담보대출 무효라고 남발해가지고 그 집 있는 사람들 집 다 뺏겼잖아요. 거리에 나와줘서 홈리스라고 그러잖아요. 노숙자 되고 이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결국에는 금융 이 상품 개발해서 한 사람들 주머니로 다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은행인가요? 우리 은행의 그 DLF 사건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는데 DLF 사건도 독일의 국채가 마이너스 될 리가 없다. 그건 천재지변이나 있을 거야 라고 이 상품을 일반 투자자한테 팔았다는 건 그럼 이 시점에서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이거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 독일에서나 다른 해외 시장에서 이미 맺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얘는 독일의 채권이 마이너스가 될 조짐을 이미 알고서 증권사하고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 맺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팔아먹은 거죠. 그 증권을. 이 신세릭 CDO처럼 이걸 만들어서 우리 은행이 일반 투자자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DLF 형태로. 그래서 결국 도산, 전부 다 원금 손실로 이어졌다. 이건 언제까지 보상해 줄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이까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있었던 그런 일이더라고요. 이걸 분석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책으로, 그래서 왜 사람들이 빅쇼트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중간에 농구 선수가 공을 계속 넣으면 이 사람이 이제 3점 슛을 계속 넣으면 다음에도 또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냥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이란 건 던져서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항상 예측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알게 돼가지고 이걸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실에서 사람들이 백조는 다 하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백조는 하얀 것만 있어야 나는 전 재산을 걸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배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해서 검은 백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금융시장 보니까 사기도 엄청나게 많고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금 이런 책이라든가 금융 조금 이렇게 양식이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지식이 있는 금융가들 얘기가 옵션 가격 결정이라든가 주식 가격 결정에 너무나도 어렵지 않나요? 그 수학 공식이. 그 수학 공식 전부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노벨 수학상, 노벨 하여튼 그런 정도의 거의 서번트 증후군에서 나오는 천재성 있는 250 곱하기 378은 얼마야 하면 순간적으로 탁 대답하고 이 정도 되는 정말 이상한 천재들이나 풀어낼 만한. 그래도 그 사람들도 다 또 노벨상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만든 공식을 바탕으로 주식 가격도 나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뭐 주식이라든가 옵션 가격이라든가 이거 무슨 근거로 이 가격이 이렇게 나왔냐라고 하면 빌딩도 의리의리하고 뭐 저기 나오는 그 뭐 사람들도 양복 탁 빼입고 그 우리 증거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뭐 블랙숄드 모형이니 뭐 이렇게 저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풀이할 수 없는 외계어에 가까운 그런 수학 공식들을 그 증거 자료로 내놓으면 그 앞에서 나 이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창피해서 이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알아도 아는 척하고 그냥 내가 뭐 알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